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할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와 수만 명의 병력이 국경을 돌파하여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굴복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습니다. 설령 속전속결 시나리오가 빗나간다 하더라도 푸틴은 견고한 국내 지지 기반을 확신했으며 소모전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잠식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는 자국민 일부가 크렘린의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본토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의 저항 네트워크는 푸틴으로 하여금 다음 공격이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통제 불가능한 전쟁이 러시아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푸틴은 이 그림자 전쟁 앞에서 점차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12월 2일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저항운동이라는 심각한 내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엿보는 이 세력들은 점령지 거주 우크라이나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 내에서 푸틴 정권에 맞서 무력 투쟁을 불사하는 러시아인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푸틴의 정규군과 보안기구가 속수무책인 러시아 심장부에서 다수의 타격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분석에 따르면 멜리토폴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공격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정보기관들조차 무력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지속적인 피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격들이 정교한 공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 저항 네트워크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게릴라 부대가 감행한 일련의 파괴 공작은 이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침투력을 방증하며 그 시발점은 멜리토폴이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게릴라 부대가 작전 수행 중이던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 수송 차량을 폭파하려 시도한 사건입니다. 당초 계획은 차량을 완파하고 조종 인력을 전원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폭장치 오작동으로 차량은 폭발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은 생존했습니다. 이는 저항군의 작전이 실패한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멜리토폴에서 발생한 유일한 게릴라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멜리토폴은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으로 장기간 저항 활동의 거점이 되어 왔습니다. 2023년 10월 파괴 공작 세력은 차량 폭파 전술의 효용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공적인 차량 폭파를 통해 다수의 러시아 점령군 병력을 사살했습니다. 익스프레스지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한 반면 러시아 측은 이를 단순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사고로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는 2년 전부터 암약해온 저항군의 조직적 작전 중 일부였습니다. 러시아 당국 또한 이 지역에서 심각한 저항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프라우다는 러시아 당국이 멜리토폴 거주 일가족을 우크라이나와의 내통 및 철도 파괴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족 중 3명은 저항군 조직원으로 분류되어 20년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게릴라 네트워크와 해작전에서 거둔 극소수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처벌도 억제력은 미미했습니다. 멜리토폴의 저항군 점조직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차량 공격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을지 모르나 푸틴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11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점령된 루안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괴 공작조가 이번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선전하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나 러시아의 통제망은 게릴라들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저항군은 러시아 군용 차량 2대 하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정밀한 타이밍에 기폭시켰습니다. 이 폭발로 러시아 군인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게릴라 부대가 모스크바가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확신하는 지역,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입증합니다. 11월 루안스크 사태는 지난 5월 헤르손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비밀 작전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키우 인디펜던트는 친러시아 무장 세력 4명을 사살한 차량 폭탄 테러를 보도했는데 당시 표적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체첸 장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목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하 전사들은 러시아의 핵심 자산과 고가치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폭발물을 설치하고 적시에 타격하여 러시아군을 전장에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근거리 접근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령진의 일련의 사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측 침투 요원들이 루안스크의 물리적 타격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크림반도에 잠입한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사키 공군기지의 전투기 이륙 장면을 비밀리에 촬영하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러시아 공군의 출격 현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작전은
적병을 직접 사살하는 임무만큼이나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키 기지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키이우는 크림반도에 대한 드론 공세를 지속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대응 태세를 취할지에 대해 명확한 전술적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구체화된 타격 목표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이번 작전에서 획득한 첩보를 바탕으로 사키 비행장에 대한 정밀 미사일 및 드론 타격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크라이나 비밀 작전의 유기적 공조 체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병력이나 장교를 태운 러시아 군용 차량이 폭발할 때마다 러시아 총참모부는 작전 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정 공세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병력이 소모되면 러시아는 타 전선에서 병력을 차출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병력 재배치가 지연되면 공격이 취소되고, 병력을 이동시키더라도 타 전선의 방어선이 약화되거나 공격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크라이나에게는 전략적 이득입니다. 성공적인 파괴 공작이 누적될수록 러시아 전쟁 수행 기계의 난맥상은 가중됩니다. 크림반도의 정보 수집 작전까지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정규 정보 기관이 게릴라 부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정황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한 지휘 통제 연결고리가 없다면 지하 저항 조직이 우크라이나군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첩보 수요를 파악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과 지하 저항 세력 간의 연계는 푸틴이 직면한 안보 위협의 복잡성을 한층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국한된다면 푸틴은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하며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점령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군수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항전하는 것은 점령군 입장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게릴라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합니다. 이는 일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국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세 차례 작전이 전개되던 바로 그 11월, 러시아 내부의 저항군들도 독자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1월 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운반용 트럭 한 대가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하루 전 실행되었으며, 주목할 점은 특수작전군이 직접 타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블랙스파크라는 명칭의 러시아 게릴라 그룹이 수행했으며,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타격을 위해 비축한 약 600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운용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게릴라 부대가 동시기 동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하모니아 레이더를 추가로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비밀 공격들 간에 치밀하게 계산되고 조율된 전술적 접근을 목격합니다. 미사일 운반 차량을 제거함으로써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발사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동시에 레이더가 파괴됨으로써 러시아 방공망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새로 열린 공중회랑을 통해 쿠르스크 상공을 넘어 러시아 영토 중심 깊숙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별 공격들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전략과 맥을 같이 합니다. 멜리토폴 차량 공격이 점령지 내 새로운 파괴 공작의 서막이었다면,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 본토 심장부를 겨냥한 일련의 비밀 공격의 신호탄입니다. 쿠르스크 작전이 공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프라우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산하 게릴라들이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과 볼로그다 지역에서 군사 물류시설 4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일련의 방어 공작으로 바시키르의 통신 중개소 3곳과 볼로그다 지역의 철도 신호 제어기가 소실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수보급망의 연결고리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타격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철도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신호장치 파괴는 일시적인 운송 지연을 초래할 뿐일지라도 앞서 언급한 차량 폭탄 테러와 유사한 전술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합니다. 통신 중개소를 상실하면 러시아군은 자국 영토 내에서조차 작전 통제와 지휘의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의 투사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우발적인 단발성 사고가 아닙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푸틴과 크렘린 지도부가 빈번해지는 은밀한 내부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부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르쿠츠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배전반 신호 제어 박스 철도 인프라가 잇따라 방화되었습니다. 지방당국은 이를 원인 미상의 기술적 결함으로 서둘러 봉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태도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을 택하며 국민들이 정권의 의도대로 침묵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파괴 공작의 빈도가 급증하면서 크렘린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은폐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부에 매우 활동적이고 효율적인 지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스크바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수도는 응당 푸틴이 게릴라 세력을 색출하고 소탕하기 위해 보안 역량을 총동원하는 최우선 방어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키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드론 공격을 통해 모스크바 정유 공장의 링 연료 파이프라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일일 최대 300만 톤의 항공유와 수백만 톤의 휘발유 및 디젤을 수송하는 핵심 에너지 동맥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 공격이 드론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 내부 게릴라 세력의 직접 타격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사건을 모스크바에서 암약 중인 침투 조직과 연계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지는 않았더라도 크림반도의 침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파이프라인의 취약 지점과 좌표 등 공격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푸틴이 직면한 공포의 본질입니다. 러시아 당국조차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통제권 밖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심장부를 끊임없이 교란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처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인정하기 꺼리는 불편한 진실은 비록 그것이 명백해 보일지라도 핵심 문제가 지하 조직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란 점입니다. 그들은 개전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훨씬 더 위협적인 문제는 이 조직들의 규모와 역량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목격한 것은 지난해 활동의 고도화된 버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전개될 파괴 공작과 정보 수집 작전은 현재의 혼란을 섬하게 불과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다수의 러시아인에게 반푸틴 투쟁이 이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묘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우랄 산맥까지 확산된 파괴 공작은 일부 분리주의 세력의 반정부 정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된 동력은 분리 독립보다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입니다. 이들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국 정부를 공격하는 러시아인들입니다. 아직은 소수이나 그 등장 빈도는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권박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러시아의 후방은 이제 전방보다 더 취약해졌습니다.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이 정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을 때면 푸틴의 국민들이 직접 나서 사보타주를 감행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내부 붕괴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노바야 가제타의 아다 블레이크웰은 복스 유럽 기고문에서 푸틴이 공개적인 반체제 인사들을 추방, 투옥, 암살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더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저항, 즉 러시아 사회 저변에 흐르는 지하 저항, 운동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이 그룹들은 미미했습니다. 훗날 게릴라가 된 이들은 단순히 녹색 리본을 달고 온라인상에서 연대하며 전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이크웰은 그 불만이 강력한 지하운동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색 리본을 달던 시민들은 비밀 공작소를 차리고 점증하는 파괴운동의 배후 세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황의 진실을 전파하는 지하 인쇄소로 변모했습니다. 운동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셀을 불려나갔습니다. 블레이크웰은 이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들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3D 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해 공작에 필요한 물자를 자급자족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수가 사이버전에 참전해 가상 공간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지하 강연과 세미나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열차나 유류 저장고를 직접 폭파하는 행동대원은 아닐지라도 저항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지하 조직들이 정권에 저항하고 싶지만 아직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안전한 도피처이자 연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동호회 수준의 모임에서 강경파들이 분화되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이들을 과소평가했거나 혹은 정보 부재로 그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내에 완벽한 그림자 부대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애틀랜틱 카운슬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민활동가 게릴라, 특수부대원이 혼재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미디어 전부터 물리적 파괴 공작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크림반도와 루안스크 등 11월 작전의 주요 무대였던 지역에서 특히 활발합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및 여타 정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저항운동이 러시아 본토 내부로도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계급장도 없고 정규 편제도 없지만 정규군이 수행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비정규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멜리토폴이나 루안스크의 목표를 타격하려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이론적으로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고 대규모 공세를 펴야 합니다. 반면 현지에 잠복한 게릴라 부대는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러시아인들 또한 푸틴의 안방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월경 작전을 감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종심 깊은 곳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의 부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다시 한번 이 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를 아우르는 그림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분쟁 데이터 분석단체 아클레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내 산발적 파괴 행위는 이제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쟁 기간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파괴 공작을 지도에 시각화했습니다. 개전 첫 해 러시아에서는 군 징집사무소, 방화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아클레드는 초기 동기가 부분적으로는 징집 회피라는 개인적 생존 본능에 기인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징집 기록이 사라지면 징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괴 활동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실행자들의 동기 또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아클레드는 게릴라 단체 아테시가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 비밀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총 30건의 주요 파괴 공작 중 약 절반이 이 단체의 소행이었습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도 러시아 자유군단과 같은 무장단체들이 아테시와 유사한 전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용군단과 함께 이들은 이제 러시아의 핵심 전략 자산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아테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단체는 철도 및 통신 인프라,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 폭파나 방화를 주된 전술로 채택합니다. 아클레드는 그들이 2014년 강제 병합 이후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일괄 발급된 러시아 여권을 이용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러시아 내륙 깊숙이 침투한다고 설명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푸틴이 점령지에서 강행한 강제적 러시아화 정책이 오히려 안보 구멍을 만들어낸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11월에 목격한 것은 전쟁 이면의 전쟁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러시아의 공습,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타격, 미국 주도의 불안한 평화 협상에 집중된 사이 우크라이나의 지하군대, 즉 게릴라와 자원봉사자 스스로를 자유의 투사라 칭하는 이들은 묵묵히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이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 조직이 전쟁을 즉각 종식시킬 결정타를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적시적소의 취약점을 타격하여 러시아의 군사 자원을 점진적으로 고갈시키고 지휘부의 작전 계획을 교란하여 마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레반 프레스의 분석처럼 전선에서는 저항단체들이 보급선을 차단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러시아군이 전선 병력을 후방 경계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방 깊숙한 곳에서는 철도 통신,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병력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이 구멍을 메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압박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물리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푸틴에게 침공에 대한 저항의 진정한 규모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독재적 통치자에게 통제되지 않는 저항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자유군단은 푸틴에게 가장 뼈아픈 가시가 되었습니다. 11월 초 이 조직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지원하에 러시아 전역에서 일련의 대담한 파괴 공작을 감행하여 다수의 기관차 운행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어둠 속의 전쟁의 단면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일련의 내부 공격 사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주제를 다룬 다른 상세 분석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푸틴이 러시아 내부에서 필사적으로 은폐하려는 이 전쟁의 이면에 대한 후속 분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